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DMQA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발표자 김정원입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Introduction to Syntax Detection and Recognition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석사과정 2학기 차입니다. 김성범 교수님, 지도 교수님으로 계신 데이터 마이닝 및 품질 애널리틱스 연구실 소속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신텍스 디텍션 분야를 연구 중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신텍스 디텍션 앤 레코그니션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린 다음에 이 분야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syntax detection 그리고 recognition 그리고 end-to-end recognition 세 가지 분야를 나눠서 모델을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syntax detection and recognition이라는 연구 분야에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분야는 일상적인 풍경 이미지에서 글자가 있는 영역을 탐지하고 이를 컴퓨터 문자로 변환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컵과 뭐 키보드 등의 물체가 있지만 이 중에서 이 글자를 찾아내서 읽어내는 식이고 오른쪽에도 이제 차나 나무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는 이미지에서 이제 자동차 번호판에 있는 이 번호를 읽어내는 이런 방식의 문제입니다. 연구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지 인식 연구의 응용 분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시퀀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등의 알고리즘이 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이 연구 분야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번역 서비스가 이제 어떤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있는 외국어를 바로 탐지해서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나 아까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차장에 이제 진입할 때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입력해주는 기기 또는 뭐 명함을 인식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등 이게 좀 실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럼 OCR이랑 뭐가 다른가 하는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OCR이라고 부르는 고전적인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은 이제 종이 문서처럼 이렇게 하얀색 배경에 인쇄된 문자를 읽어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syntax detection and recognition보다 훨씬 배경이 단순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도 다른 물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구성이 단조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글씨체 자체도 물론 여러 가지 폰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한 문서 안에 있는 폰트 자체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고 그리고 글자 배열도 이렇게 수평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글자별 부분이 syntax detection and recognition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평이나 이렇게 비스듬한 배열이 있을 뿐 아니라 사진이 어떤 각도에서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도로 보는지에 따라서 글자 배열이 매우 다양해진다는 게 이제 syntax detection and recognition의 주요 챌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OCR과 구분되는 특징들이 대부분의 챌린지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제 수평으로 되지 않고 물체 이제 글자가 어떻게 써 있을지 모르는데 비스듬하거나 회전된 단어는 어떻게 탐지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영어로 arbitrary oriented 또는 multi oriented text라고 하고 여기 아래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그냥 이제 정방향의 직사각형을 사용한다면 여기서는 다른 형태의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예시는 없지만 서로 이제 문자들이 겹쳐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이제 오클루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글자 자체가 곡선형으로 나열돼 있으면 어떻게 탐지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역시 일반적인 바운딩 박스와 좀 다른 형태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이 syntax detection and recognition 데이터셋 자체가 단어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식으로 묶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능한 한 글자 외에는 이제 다른 어떤 오브젝트도 들어가 있지 않아야 그 다음에 recognition이 굉장히 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글자 형태에 알맞은 박스로 탐지해 내려는 노력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오픈 데이터셋들도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어떤 데이터셋에는 뭐 커브드 텍스트만 있다든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에는 이렇게 멀티 오리엔티드 텍스트만 있다든가 하는 특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바운딩 박스의 다양한 형태를 한 번만 더 짚어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이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에 더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XY 좌표와 이 박스의 가로, 세로 이 네 가지 지표를 보통 출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직사각형이 휘어진 형태 그러니까 각도가 주어져서 5개 정보를 가지는 박스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포괄적인 사각형 형태인데 여기만 해도 지금 이 왼쪽 두 가지와 크게 구분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이제 꼭지점이 어디에 찍히든 사실 사각형의 조건만 이제 맞추면 그 형태의 박스로 탐지하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 꼭지점이 이제 모두 다 다른 좌표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총 출력값이 8개가 됩니다. 마지막은 이와 같이 생긴 다각형인데요.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커브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각형으로 해도 그 안에 다른 오브젝트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꼭지점을 둔 다각형 형태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릴 것은 주로 이 세 가지에 관한 내용이고 커브드 텍스트랑 세그멘테이션 방식도 요즘에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syntax detection and recognition이 세 가지 정도 분야로 다시 또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syntax detection 같은 경우엔 이제 detection이라는 단어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제 이미지에서 글자가 위치한 영역을 탐지하는 것까지가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이 글자로 보이는 것들이 세 가지로 이제 탐지할 수 있고 이렇게 그 탐지된 단어 부분을 잘라낸 형태 여기까지가 이제 디텍션이고 이렇게 탐지된 것들에서 실제 그러면 이 글자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읽어내는 것이 recognition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연구가 되고 있고 초기부터 계속 되고 있는 것이 syntax detection과 syntax recognition 각각의 모델이지만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end-to-end 방식의 모델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혼용이 되는데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recognition을 하다 보니까 end-to-end syntax recognition이라고 부르지만 가끔 이제 이 헷갈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텍스트 스파팅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 세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신텍스 디텍션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있는 그 단어 영역들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단어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우선 그중에 제일 큰 인절미만 좀 대표적으로 보자면 이 부분의 좌표를 최대한 맞추는 것이 목표라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출력값들을 맞추는 리그레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있는 모양은 살짝 이제 회전이 된 직사각형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 그리고 가로,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회전돼 있는지 이 각도까지 해서 다섯 가지 값을 우리는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런 바운딩 박스로 쳐져 있는 영역을 어떤 글자가 있는 영역을 제한한다고 해서 region proposal이라고 하고 또 관심 있는 영역이라는 뜻에서 region of interest ROI라고도 부릅니다. 이 좌표를 계산할 때 아셔야 될 건 아시다시피 이제 픽셀의 인덱스를 좌표라고 부르는 건데 이쪽 왼쪽 상단이 이제 0,0에 해당되고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Y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저 좌표값을 대체 예측한다는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미지로부터 CNN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해서 압축한 다음에 그걸 다시 디코더에 태워서 단어 영역을 생성하는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드리면 고전적인 좀 오브젝트 디텍션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픽셀마다 그 단어 영역이 될 만한 여러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앵커 박스들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실제 이제 모델 학습을 통해서 실제 ROI를 추려내는 이런 방식을 신텍스 디텍션에서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단어 영역을 추출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이게 생각하시다시피 문자들이 여러 개 붙어 있을 때 이게 어디까지를 단어로 볼 것인가? 만약에 문자가 10가지가 쭉 늘어져 있으면 그중에 이건 단어 하나로 봐야 되는지 단어 두 개로 봐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단어 정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선 글자 하나하나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 사이사이에 있는 여백을 또 탐지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떤 룰에 따라서 하나의 단어 영역으로 합치는 이런 식의 알고리즘도 요즘에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텍스 디텍션 분야에서 좀 대표적인 모델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건 이스트 모델인데요. 2017년에 고안이 됐고 2021년 4월 현재 756회 인용된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제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텍스트 디텍션 모델들은 컨볼루션 블록을 굉장히 여러 차례 거치게 했는데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 하나가 이제 컨볼루션 블록을 한 번만 거치게 한 것이고 이 구조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연산 시간을 좀 대폭 단축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하신 분들은 이 플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는 FCN 알고리즘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이제 사용해서 회전된 직사각형 또는 이 사각형 형태의 박스를 예측한 모델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트 모델의 구조를 좀 간략히 보겠습니다. 우선 인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RGB 채널의 이미지이고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주어진 것은 가로 512, 세로 512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우선 여기에 이제 컨볼루션 블록을 통과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점점 채널이 늘어나고 피처맵의 사이즈는 작아지는 이 인코더를 먼저 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피처 맵이 추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처 맵이 다시 디컨볼루션을 거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이미지의 사이즈를 키우면서 처음의 이미지에 좀 가깝게 복원하는 그런 디코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어느 위치에 박스를 어느 위치에 박스를 예측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위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자 모양의 FCM 구조를 사용해서 여기 앞에서 추출된 피처 맵들을 콘캣하는 방식으로 뒤에서도 한 번 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구조를 유넷이라고도 하지만 실제 여기서 이제 이스트 모델이 사용하고 있는 CNN 블록은 FCN의 형태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코더를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 처음 인풋 사이즈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스코어 맵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아웃풋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회전된 사각형에 대한 5가지 정보를 구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한 스코어 맵들을 취합한 다음에 스레시홀딩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박스를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FCN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었는데요. FCN은 이제 원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제안이 된 모델이었고 워낙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간략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그멘테이션을 하려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우리가 보통 시그멘테이션 결과로 갖는 시그멘테이션 맵인데요. 이때는 이제 박스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하나 픽셀마다 이게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강아지 클래스에 속하는지 고양이 클래스에 속하는지 또는 뭐 여기 뒤에 있는 소파 클래스인지 배경 클래스인지 이런 걸 픽셀별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그냥 처음에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그런 픽셀별로 모두 다 CNN을 태워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굉장히 직관적인 생각이 들지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연산이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FCN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CNN을 거쳐서 어떤 특징이 압축됐을 때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분류에 필요한 클래스별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거치기 전까지의 피처맵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위치 정보가 어느 정도 보존된 피처맵을 활용해서 이걸 다시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이라는 걸 지나서 이 맵으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인풋과 비슷한 사이즈의 맵으로 복원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뭐 풀링과 컨볼루션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데 이 압축과 반대로 새로운 걸 이제 복원, 생성해 내야 되기 때문에 언풀링, 트랜스포스 컨볼루션 등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FCN 블록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처음 이미지와 비슷한 사이즈로 스코어 맵이라는 게 복원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스코어 맵의 의미를 다시 좀 짚어보자면 이 이미지 사이즈에 가까운 맵 안에 있는 픽셀 하나하나마다 어떤 값이 부여된다는 뜻인데요. 그 값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박스의 좌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설정해 놨냐 하면 첫 번째는 이 B에 해당되는 맵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각 단어 영역을 어느 정도 추정한 다음에 그 각 픽셀이 단어 영역 내에 있을 확률을 0에서 1 사이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높을수록 그 영역은 단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샘플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조금 흐릿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박스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D에 해당되는 네 가지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부여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 단어 박스를 추정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픽셀을 대상으로 그 박스 4개 변과의 거리가 얼만큼인지에 대한 값을 각 4개 채널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4개 변이기 때문에 각각 채널 하나마다 값이 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이 거리가 높다는 것은 이 4개의 변과 모두 거리가 멀다는 것이기 때문에 4가지 값이 모두 다 높게 나타나면 단어 영역의 중심일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인 정보를 다시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박스가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회전됐는지 그 각도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한 가지 스코어맵 그리고 또 5가지의 추가적인 정보가 담기게 되는데, 이제 이것들을 취합하는 방법 자체는 너무 복잡해서 우선 이 정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넘으면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박스로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레이블을 예측하게 됩니다. 실제 레이블과 이 예측 레이블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 로스를 계산해서 모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레이블을 바탕으로도 아까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이 스코어 맵과 5가지 정보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그 2가지를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있는 로스 항이 스코어 맵 길이의 차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로스 값이 이 5가지 정보에 대한 손실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로스를 합쳐서 최종적인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스트 모델의 실험 결과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신텍스 디텍션 앤 레코그니션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오픈 데이터셋이 ICDAR 2015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F스코어가 약 80% 이상의 성능이 나왔다고 논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대부분의 이제 수탁급의 모델들이 90%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이 90%의 기준보다는 조금 미달하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의 모델들의 이 이스트 모델이 사용되는 등 신텍스 디텍션 분야에서 좀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신텍스트 레코그니션입니다. 레코그니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텍션 모델에서 어떤 단어가 추출됐다고 하면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실제 여기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걸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면 우리가 흔히 뭐 CNN 모델만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이미지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여러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좀 인위적으로 시퀀셜하게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이제 신텍스 레코그니션 여러 모델이 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이 피처맵을 좀 벡터 단위로 나눈 다음에 이걸 시퀀셜 데이터로 보고 RNN 계열의 모델에 태워서 최종적인 단어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순화시킨 그림인데, 그래서 RNN을 지나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한 출력이 나오고 이걸 합쳐서 글자의 조합인 단어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왜 RNN을 사용하는지 좀 다시 간략히 짚을 건데요. 그러니까 어, 왜 RNN을 사용하냐면 우선 이미지마다 글자의 크기와 배치가 굉장히 다른 게 신텍스트 문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 형태의 이미지를 가질 때 이걸 하나하나 글자 단위로 나누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넓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글자 크기도 당연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글자가 명확히 보이지만 실제 처리하게 되는 건 피처맵인데 피처맵에서 이제 부분적인 정보만을 이용해서 글자를 예측하려면 굉장히 예측 결과가 낮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하나를 벡터 하나라고 봤을 때 이 벡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MMN 첫 번째 빨간색 부분을 가지고 예측한다고 했을 때 이 앞뒤를 가리면 이게 I인지 L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꼭 앞뒤의 정보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퀀스 데이터로 나눈 다음에 처리도 이 시퀀스를 반영할 수 있는 RNN 계열의 모델을 활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텐션 모델을 활용한 레코니션 모델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린 원리로 신텍스 레코그니션을 수행하는 좀 대표적인 모델이 여기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모델이고 흔히 이제 CRNN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NN과 RNN을 결합해서 신텍스 레코그니션 문제를 해결한 굉장히 초기 모델 중에 하나고 2015년에 발표된 다음에 지금 1000회 이상 인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CRNN 모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실 앞에 제가 간단히 도식화한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블락을 거쳐서 하나의 이 피처 맵이 추출이 됩니다. 네, 이렇게 추출된 피처 맵을 하나의 시퀀스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퀀스가 길이가 길다 하더라도 이 RNN 계열의 모델에 입력됐을 때 그 기울기 소실 문제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바이LSTM 모델을 논문에서는 사용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최종 이제 시퀀스에 대한 각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하나하나 벡터 단위로 쪼개놨기 때문에 예측값은 글자이거나 혹은 이렇게 공백 표시인데요. 글자가 아니거나 또는 이렇게 글자가 중복된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 이걸 이제 다시 우리가 단어로 만들 때는 CTC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간단히 그냥 원리만 말씀드리면 중복 문자와 공백 등을 좀 없애서 이 최종적인 예측값을 출력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 CTC 알고리즘은 원래 음성인식 모델에서도 사용이 되던 건데 지금 이렇게 텍스트 레코그니션 쪽으로도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분류 모델의 맨 마지막에 이 CTC 레이어가 위치를 하게 되고 이제 손실이랑 그레디언트 계산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어떤 일종의 시퀀스 예측값을 합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글자 출력 값이 이렇게 H 2개, E 하나, L 3개, L 2개, O 하나 중간중간 공백이 껴있는 상태로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런 모델은 이걸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 H 2개를 다 쓸지 하나를 쓸지 L을 몇 개를 써야 되는지 공백은 없애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해결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러면 헬로라고 예측을 한다면 그러면 몇 번째 H를 몇 번째 L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또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출력 이
한 10개가 넘는 출력값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걸 제거할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정답 레이블을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고 그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이지만 실제 이제 논문에서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텍스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치라고 부르는데 2018년에 제안이 된 모델이고 현재까지 265회 인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 모델을 바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스트 모델과 CRNN 모델을 하나로 합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텍션에 필요한 이스트 그리고 레코그니션에 필요한 CRNN 모델이지만 두 가지를 그냥 단순히 이어붙인 게 아니라 한 번의 특징 추출로 두 가지를 이제 동시 수행하는 게 이 모델의 특징이고 구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추출을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연산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이 포츠 모델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디텍션 브랜치라고 돼 있는 디텍션 단위 이스트 모델에 해당되고 여기 레코그니션 브랜치가 CRNN 모델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는 실제 앞서 이제 두 논문과 큰 차이가 없어서 설명을 좀 생략하고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이 ROI 로테이트라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있는 shared convolution 이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ROI 로테이트가 좀 간단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디텍션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이와 같이 단어가 포함된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지 안에서 글자 크기가 모두 다르고 회전 각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높이로 맞춰주고 그리고 좀 각도가 많이 휘어진 것이 있다면 수평으로 맞춰주는 그 역할을 하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높이가 똑같고 수평으로 바뀌었다면 그게 이제 각각 레코그니션 브랜치로 들어가서 최종적인 이 글자가 무엇인지까지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인 shared convolution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shared convolution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뭐가 좋냐. 그리고 이제 같이 수행할 때 한 번에 그냥 특징 추출을 통해서 나온 피처 맵을 공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게 이제 각각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을 각각 모델에서 따로 수행하게 됐을 때는 이 각각의 필요한 정보만 사용하고 그 외의 것들은 참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정보라는 게 좀 막연한 면이 있지만 내가 두 가지를 많이 같이 수행하게 되면 디텍션에 필요한 어떤 시각적인 힌트라든지 이 레코니션에 필요한 시각적인 힌트 이게 논문에서 그냥 비주얼 큐라고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서로 그러니까 레코니션에 필요한 힌트를 디텍션이 쓸 수도 있고 디텍션에 필요한 힌트를 레코니션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교차로 활용함으로써 따로 각각 할 때보다 보완이 돼서 성능이 올라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여기 아래 예시를 보면 좀 납득이 되는데요. 위에 같은 경우는 포츠 모델을 이제 그대로 수행하고 디텍션 결과만 가져온 것이고 아래는 이제 포츠 모델에서 레코그니션 브랜치를 제외하고 디텍션만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위에서는 문자로 탐지하고 있는 것을 아래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 문자 영역이 아닌 걸 얘는 문자라고 추출을 했지만 서치는 이제 이 부분을 문자가 아니라고 정상적으로 판단을 했고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아래에 비해서 위에가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recognition 단위 모델 안에 있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 위에 이제 recognition 브랜치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디텍션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치 모델을 실험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앞서 이제 디텍션 결과로 보여드렸던 ICDAR 2015 데이터에 대한 똑같은 결과이고 여기서 이제 이스트 결과가 여기와 같은데 이것보다 실제 소치에서 똑같이 이스트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이 F 메저를 기준으로 한 9%포인트 가까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에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텍스 디텍션 앤 레커그니션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우선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등 이미지 인식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접목한 연구 분야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텍스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미지 내에 여러 형태로 배열된 문자를 탐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바운딩 박스 형태가 점점 다양화되거나 아니면 이를 아예 반영할 수 있게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발전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텍스트 레코그니션은 CNN과 RNN을 결합한 CRNN 모델이 이제 기본 구조로 좀 자리를 잡았고 이 특히 RNN 계열의 여러 가지 최신 방법론들을 적용하는 식으로 레코그니션 모델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각각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차 이제 연산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엔드투엔드 방식의 모델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